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랄입니다. 이 광화문이 복원을 했다. 광화문을 복원을 했다. 그리고 광화문이 이 새 단장을 했다고 세상에 떠들썩합니다. 광화문을 좋아하는 그 한자랄이 광화문 연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연가라고 했다고 해서 꼭 뭐 노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문세 가수처럼 구성지게 노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광화문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핸드폰에서 찾으면 금방 볼 수가 있죠.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광화문을 새 단장했다 하면서 광화문 세 글자로 쓰인 그 현판 세 글자도 검은 바탕에다가 금물로 써서 복원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광화문이 이 5, 600년 전에 처음 건축되었을 때 그 형태는 결코 아닐 겁니다. 뭐 금물로 하고 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하나같이 세종 13년, 그러니까 4월 18일 이게 언제냐 하면 연대가 이 세종 18년 4월 18일이 1431년으로 되어 있어요. 1431년. 그런데 보통 보면 세종 13년 4월 18일, 그러니까 1431년 4월 18일에 광화문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세종실록, 세종 13년 4월 18일 실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화문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화문성. 광화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31년보다 36년 전인 1395년, 이때는 언제냐 하면 태조 이성계의 9월 29일죠. 1395년 9월 29일조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이달에 태묘니까 뒷날에 종묘가 되겠죠. 종묘와 같은 태묘와 새로운 궁궐이 준공되었다. 뒤에 궁성을 쌓고 동문은 건춘문. 여러분 잘 알죠? 세울 건자에 봄춘자, 건춘문이라고 하고, 서쪽 문은 영추문, 맞이할 영자에다가 가을 추자. 이 봄을 뜻하고 서쪽은 가을을 뜻하고 이렇게 해서 동문은 건춘문, 그리고 서문은 영추문, 그리고 남문은 광화문이라고, 글자가 보이나? 남문은 광화문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달에 태묘와 새궁궐이 준공되었다 하고 난 뒤에 그랬거든요. 뒤에라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이 태조 7년인 1398년 이전 태조가 이제 아들인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1391년까지 아까 말한 1395년에서
1397년 사이에 광화문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하면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태조 7년 그러니까 1398년조의 기사에 보면 광화문으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방원, 바로 그 태종이죠. 방원의 정리한 기병으로 가득 찼으므로 방석 등이 두려워서 감히 나오지 못했다. 이 방원의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태조 7년, 그 태조가 결국 그 해에 그만두는데, 왕위를 그만두는데, 이 기록에, 이 1398년의 기사에 광화문으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세종 6년, 1424년에 세종 6년의 기록이 보면, 부엉이는 아주 흉조예요. 그래서 부엉이가 울었다 하면 아주 재수없다 그러는데, 부엉이가 경복궁, 그리고 광화문에서 울고, 이놈이 경복궁에서 울다가 또 광화문에서 울다가 또 근정전 들보 위에서 울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주 불길한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이 세종, 9년, 10년, 11년 기사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보면 세종 13년 4월 18일에,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 13년, 그러니까 4월 18일, 세종 13년 4월 18일에 광화문이 이루어졌다는 구절이 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는데, 그런데 세종 9년, 10년, 11년 기사에도 나오고, 세종 6년에 태조 7년, 그리고 태조 4년에 계속 광화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세종 13년 4월 18일 바로 직전인 3월 29일에 보면 그 당시의 예조 판서였던 신상이라는 사람이, 신상이라는 사람이 이 세종대왕에게 세종 13년에 세종대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광화문 문 밖에, 여기 보십시오. 이 광화문에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세종 13년 4월 18일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3월 19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광화문이 이루어졌다는 그 기사 있기 직전인 세종 13년, 그리고 1431년이에요. 1431년 3월 29일. 이게 4월 18일에 광화문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 앞인 3월 29일 날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화문 문 밖에, 이미 광화문이 있었던 것이죠. 광화문 문 밖에 본래 섬돌이 없어서 각 품의 관리들이, 그 품관들이죠. 각 품의 관리들이 문지역에까지, 그냥 문지역에까지 와서 말을 타고 와서야 그 말에서 내리니, 이는 매우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또 이 문은 명나라 사신이, 사대주의 대단하죠.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이와 같이 낮고 누추하게 버려두는 것은 부당하오니 돌을 채취하여 계단을 쌓고 양쪽 곁으로 둘레를 쌓아야 하며, 또 강화도의 그 매도라는 매도라는 조그마한 또 저기 있는 모양이에요. 섬이 있었던 모양이죠. 강화도에 있는 조그마한 또 속에 있는 매도의 전석은 뭐냐 하면
이 벽돌 전자예요. 벽돌 전, 예, 전석, 예, 전석을 채취해서 그 안바닥을 둥글게 싼 그 안바닥을 포장을 하고, 그래서 한계를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함부로 그 오지 못하게 그 한계를 엄중히 하소서, 이렇게 신상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왕권을 좀 뭔가 위험을 세우고 이래서 거기 좀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일반 서민들이 이 광화문 문 앞에까지 자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뒤에 또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좀 들어갈 때 폼나게, 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더니 세종대왕이 역시 성군이시죠. 야, 이때가 3월 29일이니까 뭐 우리 한 4월 말 5월쯤 됐을 거 아닙니까, 양력으로. 지금 봐야 하러 농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어찌 백성의 힘을 쓰겠는가. 백성들을 데려와서 부역을 쓰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윤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3월 29일 다음에 4월 18일에 보면 광화문이 이룩되었다. 아까 말 광화문 성이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여기 광화문이 이루어졌다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수십 개의 광화문에 관한 기록, 이런저런 기록을 전부 차치해버리고 이것이 광화문이 처음 지어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간단한 한 구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때 이른바 이 광화문이 이룩되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한 36년 전에 지었는데, 제가 35년이나 36년 전에 지은 그것이 뭐 어디 부분이 낡고 이렇게 해서 이 보수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확정은 없지만 한 5년 정도 만에 부분적으로 보수했다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록이 워낙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해안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592년 전인 1431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34년, 5년 정도 전인 1396년, 97년 이때 그 태조 이성계의 마지막 제위 시기에 이 광화문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광화문 앞에 있는 지금 구조물, 광화문 앞에 있는 구조물을 월대라고 지금 계속 쓰고 있죠. 네, 월대. 네, 월대라고 쓰고 있는데, 이 월대라는 것은 사실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 앞에 막 한 글자가 생략된 거예요. 망월대. 달을 구경하는, 달을 바라보는 대라는 것은 약간 이 언덕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건축물의 높은 곳을 이 부분을 대라 그러잖아요. 예? 대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요즘 보도를 보면 광화문 앞에 월대를 복원하였다. 그리고 뭐 사진도 찍어 놓고 말이죠. 왔다 갔다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야, 그런데 이 이른바 이 월대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적어도 말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월대라고 불리는 곤란한 이 건물, 어떤 구조물이 조금 전에 신상이가 예조판서 신상이가 세종대왕에게 그거를 좀 지자고, 세종대왕 13년에 그거를 좀 폼나는 이 백성들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또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좀 들어가는 길에 좀 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자고 했을 때 세종대왕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구조물은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지 그것이 월대라고 할 수 없는, 거기서 무슨 달 구경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없었다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봐도 광화문 앞에 월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 곤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그 동아일보에 참 학문을 깊이 하는 분으로 보이는데 그 논설위원이신 송평인 선생이 이 월대가 만들어진 것은 흥선대원군 때로 조선이 망하기 고작 수십 년 전이다 이렇게 또 썼어요. 기사를 썼어요. 이것은 저는 맞는 말로 보이는데요. 그 고증 없이 함부로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하여간 지어졌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월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앞서 말한 예조판서 신상이가 했던 말이 상세 기록,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광화문 바로 앞에 백성들이 시위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하나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월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월대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월대가 아닌 것입니다. 월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봐요. 대문 앞에 설치한 구조물을 월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선왕조 때 말이죠. 월대는 뭐냐? 높고 큰 건물, 궁전이잖아요. 앞뒤에 거기에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게 만든 돌층계 이게 월대고 특히 제일 윗부분이 월대의 중심이에요. 그게. 월대의 핵심은 바로 제일 계단도 포함되지만 맨 윗부분 그것이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역대 왕들이 항상 각 전각의 궁전의 월대에 서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이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월대에 납셨다 하는 말이 수백 번 보이는데 이 기록은 뭐냐면 왕이 돌층계의 그 맨 윗부분에 납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선조의 궁전이 참 많잖아. 이 조선조의 이 북악산 밑에 큰 궁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월대를 설치한 곳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근정전, 인정전, 숭정전, 사정전, 자정전, 명정전, 선정전, 중화전, 경연당, 시민당 등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쭉 찾아보니까 근정전, 인정전, 숭정전, 사정전, 자정전, 명정전, 선정전, 중화전, 경연당, 시민당. 그러니까 왕이 거주하거나 정사를 보는 건물은 대개 지면보다 약간 높은 곳에 만듭니다.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서 오르내렸는데 그것이 월대입니다. 특히 또 그 계단 끝부분 제일 높은 부분이 또 월대의 그 핵심이에요. 광화문은 드나드는 곳이지 오르내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각 궁전 건물의 월대는 무수히 보이는데 광화문 월대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월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조물을 월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게 이 한자랄의 이 좀 주장인 것이고, 왜 그러냐? 왜 부르면 안 되느냐? 뭐, 부르면 안 될 게 뭐 있냐? 그거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긴 역사가 있는 문화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월대라고 부른다면 우리 문화민족의 이 상체계가 나는 거예요. 광화문과 그 앞의 뭐라고 이름 지어야 될지 모르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 분야의 학자들이 전문 학자들 많잖아요. 학자들이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연구를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명칭을 찾아야겠다는 것이 한자랄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 한자랄은 이 광화문 이 세 글자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글자의 뜻을 말씀드리려 하다가 서론에 좀 길어졌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할 때 광화 이거요 아주 쉽게 말하면 빛으로 뭐 변화한다 이게 뭐냐
이것 좀 쉽게 말하면 이 광은 말이죠. 덕이고요. 덕이고 화는 뭐냐면 이 정치야 봐. 정치를 교화, 교화, 이 감화 이런 뜻을 가지는데 광화는 달리 말하면 덕정을 하게 덕치 다스리다 정치. 이 화는 치의 뜻이고 광은 덕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덕치를 하겠다는 이 선언을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광화라는 말이 이 어디에 찾아봐도 누가 지었으며 여러분 누가 지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은 사람이 이 중요한 이 인문의 이 조선을 대표하는 인문의 이 뭡니까 이 한양을 대표하는 것은 이 숭례문이지만 남대문 그런데 그 핵심 궁전의 제일 앞에 있는 이 왕권의 상징적인 문인 광화문을 누가 지었느냐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한자랄에 보기에는 정도전이 지은 것 같아요. 정도전이.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난 뒤에 처참하게 죽고 난 뒤에 정도전에 가는 것은 말살하는 또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전을 지을 때 정도전이 학문이 짱이었기 때문에 이 대부분 이름을 정도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 광화문도 정도전에 지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광화라는 말이 이 어떤 사람들은 뭐 광피사표, 광피사표. 이 사표라는 건 이 천하라는 말이에요. 사표. 잘못 썼네. 광피 사표. 사표라는 것은 뭐 천지.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중화 지역에 광이 이 천지 이 천하에 아까 이 광이랑 덕이라 그랬죠. 이 덕이 천하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화는 감화력 이 교화 이게 화급 만방 이 사표는 중국이고요. 만방은 그 중국 이외의 모든 나라까지 다 포함한 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광화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서경 요전에 광피사표라는 말이 나와 이건 말이 되는데 화급만방이라는 것은 서전에 이 어떤 이 뭡니까 이 경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경서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화급만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꼭 한 곳이 나오는데 당나라 초엽에 진자앙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인이고 문인이 있었어요. 진자앙.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광어 사해는 중국 천하죠. 광어 사해 화급만방 이 귀절이 있습니다. 화급만방. 그러니까 여기 광화의 두 글자가 여기에 딱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 정치의 그 빛이 이 덕정이 이 사해에 퍼지고 또 그 감화력이 왕도 정치 감화력이 만방에까지 미친다. 그 교화와 감화력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쓴 진장의 글 속에만 딱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과연 여기에 근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광은 덕이고 화는 정이니까 그 덕치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죠. 하여간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진장의 그 의미와 뭐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광화에 대해서 보니까 또 언론에서는 막 큰 복이 경복이잖아요. 경이 크다는 뜻이에요.
큰 복이 빛이 되어 백성에게 퍼져나간다. 뭐 그럴듯하게 해석했는데 그거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부족해요. 그래도 어떤 또 언론에서 보면 세종대의 집현전 학사들이 훌륭한 정치의 빛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광화문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이런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다 광화의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덕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때 광이란 뭐냐고, 패도 정치가 아니고 왕도 정치라는 뜻이에요. 덕정, 인정, 덕정, 그것이 광이고요. 예. 그리고 화라는 것은 화육, 교화, 감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덕치, 덕으로 다스린다. 감화, 이거 갖다 감화, 교화가 다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패도 정치가 아닌 왕도 정치를 하겠다는 이 선언을 하는 분이 바로 광화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치에도 말이죠. 덕치에도 어떻습니까? 자주국방을 위한 강력한 이 군사력, 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이 덕치도 못해요. 그러니까 왕도 정치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력한 군사력이 덕치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우리 조상들은 바로 광화문 앞에서, 요즘 광화문 광장 넓잖아요. 광화문 앞에서 장수를 뽑는 무과 시험을 수백 번, 무수히 치렀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치렀던 겁니다. 뒤에 오늘날 조선 후기 고종 때는 이때쯤 와서야 광화문이 좀 좁다고 생각된, 광장이 좀 좁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요즘 청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궁궐 뒤에, 신문문 뒤에 거기를 넓은 운동장처럼 있는 그것을 이제 문과 시험 보는 곳으로, 또 문과도 거기서 봤다 그래요. 그 시험장을 했다는 그건 잠깐이고, 조선 500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문과 시험의 대부분을 광화문 앞에서 봤다는 겁니다. 이게 다 조선 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자,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우리 한잘 아래 본령으로 들어가서 광화문 이 세 글자를 조금 기억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광자는 여러분, 광자의 본래의 모양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광자의 본글자예요. 갑골문에 새겨져 있는 광자의 본글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죠. 사람 덩어리고, 꿇어 앉은 모양이고, 요건 이거 손이고, 팔을, 이 위에 이게 뭐냐. 어이구, 이게 뭐냐. 청동으로 만든 어떤 도구 같은데 그 위에 이 활활 탄 불이 있어요. 불. 이것이 이 부분이 변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이건 뭐냐? 이거 사람 인자예요. 이 부분 사람 인자예요. 이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정말 고대 갑굴문자의 밝은 허진웅, 쉬진슝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것을 해석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불이 활활 이 불입니다. 이게 불화자잖아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화로를 이게 이 청동 화로에 화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사람의 상향이다. 그럼 뭡니까? 이게 그는 주인의 야간 활동 별로 잘 안 하는데 때때로 가끔 가다가 밤에 옛날에도 야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야간 활동을 위해서 이 청동 화로에다가 불을 피워가 이 머리에 이 불을 피워주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영락없이 인간 조명등인 거예요. 인간 조명등, 이게 바로 광자입니다. 이것이 인간 조명등. 이 상고 시대부터 시작된 아주 이 비인도적인 이 대접이, 이 노예에 대한 대접이 한나라 때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래요. 한나라 때까지도.
야, 그러니까 참 화로에 그 부은 이 화로에 부은 기름에서 붙은 불빛이 이 불빛이 이 빛광자의 정체라니 정말 적지 않은 실망감이 들죠.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사실이니까. 뭐 무슨 대단한 빛이거니 했더니 이 노예한테 말이야 밤에 자기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뒷날에는 그 횃불로 했겠죠. 횃불로 이래 밝히는데 그 횃불이 이전에는 이렇게 이 노예들을 고롭했던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게 빛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것이 정말 많은 좋은 아까 광피사표라는 광자 좋은 의미로도 빛 얼마나 동서양에서는 빛을 얼마나 중요시 합니까? 성경에도 빛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서 쓰이게 되었으니까 이 노예의 희생은 값진 희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이게 광자는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자는 뭐냐? 화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화자가 이거잖아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한 사람,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고, 두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절지에 거꾸로 완전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제주놀이를 할까요? 이건 금방 서 있다가 몸을 돌려가지고 머리가 땅바닥에 대고 위에 올라가 이렇게 서 있다가 또 다시 돌고 이렇게 하는 거. 제비도 졸기를 합니까? 그거 하는 모양이다. 한 사람, 이게 가불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몸의 이 순간적인 변화, 바뀜, 이런 의미를,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가장 그럴듯해요. 예. 그러니까 이 변화, 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데 원래는 변화하다 이런 뜻인데 감화, 교화 같은 아주 파생된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죠. 광화문 할 때도 감화식이다, 교화하다, 정사를 왕도 정치를 베풀다 하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화. 그 다음에 문자 있지 않습니까? 문자는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죠. 획수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씁니다. 이걸 간화자로 하면 좀 중국에서는 간화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알죠? 이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이라는 건 원래 어떻게 생긴 글자냐 하면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잖아요. 대문 모양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글자죠. 상형. 대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생각나게 그러는데, 이 문자와, 문자 한쪽을 떼버리면, 떼버리고, 요것만 있으면 뭡니까? 이것이 호자로 변해요. 문. 그러니까 문은 양쪽으로 이어닿는 문이 있는 집은 부잣집을 뜻하고, 요쪽 문에 있는 집은 가난한 집을 뜻한다. 그래서 가가 호호 할 때 호호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사는 조그마한 집은 귀족들이나 이 왕공이 사는 좀 문이라. 광화문, 건천문, 무슨 문, 영추문 이게 전부 다 문이라 그러잖아요. 광희문, 문. 그래서 광화문 이런 글자가 이렇게 생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의미도 좀 살펴보았죠. 오늘 어쩌다 좀 약간 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좀 됐네요. 이 가운데 조금 제가 졸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틀린 것이나 혹은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그런 것을 발견하셨으면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긴 말씀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